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된 맞벌이 직장인이에요. 5년이라는 세월이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이겠죠. 하지만 그 시간은 내가 알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새로운 모습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일 겁니다. 저는 그 시간을 통해 아주 큰 깨달음을 얻어버렸죠. 바로 결혼이라는 것이 비록 배려와 희생을 전제로 하지만 일방적으로 맞추는 것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그 사실을 얼마 전에야 깨닫고 결혼 생활을 시원하게 치워버렸어요. 그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고향이 강원도예요. 지방인 것도 그렇지만 부모님 직업이 조금 특이합니다. 축산업, 그러니까 소를 키우시거든요. 제 나이에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다거나 소를 키우는 사람이 흔하지는 않죠. 고향이 강원도이긴 했어도 친구들 부모님들은 대부분 직장을 다니시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으니까요. 말하자면 어릴 때부터도 부모님 직업을 들으면 어머 진짜? 이러면서 한 번 더 되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저에게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혜영아, 너네 부모님은 뭐 하셔? 오래 알고 지냈지만 한 번 뵌 적이 없네. 아, 우리 부모님은 두 분이 같이 소 키우셔. 우리 축사는 집에서 좀 떨어져 있거든.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늦게 들어오시고 많이 바빠. 소를 키우신다고? 아, 진짜야? 너 그럼 소 사료도 주고 일도 하고 그러는 거야? 신기하다. 나 너네 소 구경시켜주면 안 돼? 소를 키운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낡고 냄새나는 축사에 작업복을 입고 소사료를 주거나 배설물을 치우는 가난한 농가를 떠올리는 것만 같더군요. 하지만 요즘은 좀 많이 다릅니다. 물론 일반 회사를 다니는 것처럼 몸이 편한 일은 아니지만 현대화가 많이 되었기에 기계도 많이 사용하고 트랙터 같은 것도 이용하곤 하죠. 아버지 말씀으로는 농장에서 일을 하는 트랙터 한 대만 해도 최고급 외제차보다 비싸다고 하시더군요. 제 말로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희 집은 결코 낡은 축사나 운영하는 그런 규모는 아니에요. 100마리가 넘는 젖소를 관리하는 큰 규모의 목장이니까요. 게다가 그 소들을 먹이기 위한 넓은 목초지에 목장을 관리하는 기계와 고용인들도 적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걸 매번 설명하기도 귀찮아 그냥 사람들의 오해를 내버려 두고는 하죠. 그걸 다 일일이 변명처럼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사실 저는 목장 일은 잘 모르고 관심이 없기도 해요. 남동생은 어릴 때부터 동물도 좋아하고 목장 운영에도 관심이 많아 부모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저는 광고 홍보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나중에 좋은 회사에 들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꿈이었으니까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꿈이라니 좀 웃기다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당시 제 주변 상황에서 그건 나름 비장한 꿈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매일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던 부모님과 목장만 보고 자란 저에게 어쩌면 고향을 떠날 결심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목표로 아주 열심히 공부했죠. 물론 부모님도 이런 저의 결심을 지지해 주셨어요. 부모님은 뭐든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된다며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셨고 덕분에 저는 제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합격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부푼 마음으로 입성한 서울에서 시작한 대학 생활은 조금 낯설기는 했지만 즐거웠어요.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 받으면서 하고 싶은 공부하면서 사는 대학생이 무슨 걱정이 있었겠어요. 지금 돌이켜보니 좋았던 청춘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왜 빛나던 청춘이었을 때는 자신이 빛나는 걸 모르고 지나고서야 그걸 깨닫게 되는 걸까요? 저 역시 그때 제가 얼마나 빛나고 반짝이는 사람이었는지 몰랐죠. 그렇게 시작한 대학에서 가입한 동아리에서 저는 한 남자를 만났어요. 저와 동갑으로 함께 동아리에 가입한 신입생이었죠. 그는 뽀얀 얼굴에 안경을 쓰고 있는 전형적인 고운 서울 사람처럼 보였어요. 외모가 호감형인데다 한의대생이기까지 해서 꽤 인기가 많았죠. 하지만 저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이 다정해 보이기는 했지만 너무 유약해 보였다고나 할까.
당시에 저는 힘들게 온 대학에서 학교 생활을 하느라 정신이 없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저희는 친해지게 되었어요. 동아리에서 떠난 봄 야유회에서였죠. 야유회 장소인 공원에 갔는데 남편이 입구에 서서 쩔쩔매고 있더라고요. 진수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나 좀 도와줘. 팔에, 여기 벌레가 붙었는데 너무 징그러워. 이거 어떡해? 어이가 없어서 살펴보니 팔뚝에 조금 큰 벌레 한 마리가 붙어 있긴 했는데 그게 무섭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벌벌 떠는 모습이 웃겼어요. 제 고향에서 그런 벌레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제가 툭 벌레를 쳐주자 그 이후로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제 옆을 졸졸 따라 다녔습니다. 또 벌레가 나올까 무섭다면서 말이죠. 그 모습이 웃기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그렇게 친해진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공부밖에 할 줄 모르는 샌님이기는 했지만 서울 사람 특유의 사근사근한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말 한마디를 해도 살갑고 기분 좋게 해준다고나 할까. 처음 느껴보는 사근사근한 남자친구의 말솜씨에 그야말로 홀랑 넘어간 거죠. 우리 너무 천생연분 같지 않아? 자기는 너무 똑부러지고 털털해서 너무 좋아.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꼭 채워주라고 하늘에서 내려준 인연인가 봐. 무슨 천생연분까지 짜져. 내 친구들은 나 너무 털털해서 남자 같다고 놀리는 애들도 많어. 무슨 소리야. 나는 이렇게 내가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어서 너무 든든하고 좋은걸.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매번 자기가 짠 하고 나타나서 해결해 주잖아. 정말 나는 자기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나 이제 자기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지? 너 없으면 안 된다. 우리는 천생연분이다 이런 말들이 처음 연애를 하는 20살의 어린 아가씨에게 얼마나 달콤했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도 우리는 꽤나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죠. 강단 있고 야무진 여자와 다정하지만 약간은 우유부단한 남자의 만남이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주는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했었죠. 저 역시 저는 드라마에서나 보던 운명적 사랑에 빠졌다고까지 생각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어렸던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내가 못하는 일을 다 해결해주니 너 없이는 안 된다고 속삭이는 그 달콤한 말이 사실은 저를 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공부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죠. 저라고 얼마나 세상 물정을 잘 알았겠어요. 그냥 부딪히고 깨지고 배우면서 알아가는 게 세상살이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늘 제 뒤에 숨어서 일을 자잘한 일들을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수강 신청이며 기숙사 신청 같은 일을, 졸업을 하고서는 공과금 처리나 각종 서류 작업 같은 걸 말입니다. 처음에는 하나 둘 도와주다 결국은 답답한 마음에 그냥 내가 해버리고 말지라는 생각을 하다 정신을 차리니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것도 모자라 이 남자는 나 없으면 어떡하나, 나 없으면 안 된다는 몹쓸 모성애까지 함께 생겼던 거였죠. 그도 그럴 것이 그 사람 역시 나는 너 없으면 안 된다, 너 없으면 큰일 난다 계속 노래를 불러대며 저를 본인 옆에 두고 그 사람을 챙겨주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었으니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셈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대학 시절 내내 저희는 크게 싸우는 일 한 번 없이 알콩달콩 연애를 했어요. 다들 부러워하는 커플이었죠. 한이 되는 6년째라 제가 먼저 졸업을 하고 다행히 원하던 직장에 들어갔어요.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고 그 사람은 학생 신분이다 보니 그때부터는 제가 데이트 비용도 더 내고 밥도 많이 사 먹이고 그랬죠. 학생 시절부터 제가 그 사람에 비해 용돈을 넉넉하게 받는 편이라 제가 훨씬 더 많이 내곤 했는데 취직까지 했으니 어땠겠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이런 것에 몹시 고마워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해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늘 미안하고 고맙다를 입에 달고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그 사람 역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남자친구는 뜻밖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나 졸업하면 바로 군대부터 갔다가 전문의 시험을 보려고 해. 시험 보고도 한의사는 군의 간 자리가 없어서 힘들다는데 얼른 다녀와서 시험 보고 바로 취직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 아, 그래?
자기 생각대로 해. 많이 생각해서 결정한 일일 테니까. 알았어. 그래서 말인데 나랑 결혼해 줄래? 아직 나 뭐 가진 것도 없지만 내가 앞으로 호강 많이 시켜줄게. 나랑 결혼하자. 뭐? 결혼? 아니, 지금? 자기 이제 졸업해서 아직 일도 못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자기 두고 군대 가기 불안해서 그래. 그래도 내 옆에 묵고둬야 마음 편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지금 뭘 해줄 게 없지만 내 미래를 보고 믿어주면 안 될까? 정말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몇 년 더 있다 결혼을 할 생각이었는데 어차피 할 결혼이면 일찍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사람은 얼른 군대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 일을 이어서 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사귄 지도 꽤 되었고 지금껏 만나오면서 큰 갈등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죠. 경제적인 문제는 내가 지금 벌고 있고 우리 집안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다가 나중이라도 둘이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는 일 아니겠어요. 둘 다 젊겠다, 앞길 창창하겠다. 저는 그런 건 정말 상관이 없었죠. 그리고 당연히, 아주 당연히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집안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여겼죠. 그러나 그건 곧 나의 착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제 부모님은 오래 사귄 저희 사이를 알고 있었고 한두 번 저희 부모님을 뵈러 간 적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의 결혼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셨어요. 아버지는 남편의 결혼 계획 이야기를 듣더니 이러시더군요. 마음이 굳건하니 나는 니들 믿는다. 아직 개영이 너도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으니 니들 살 집은 내가 얻어주마. 잘 살으렴. 아버님, 와,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저희 아버님은 멋있으시다니까요. 저희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내가 사는 오피스텔에 이 사람이 들어오기로 했어요. 어차피 결혼식하고 며칠 있다가 바로 입대인데 집이 뭐 필요해. 괜찮아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했으면 독립을 해야지 어떻게 그러냐. 내가 사는 집에 와 보셨잖아요. 둘이 살기 충분해요. 어차피 이 사람 입대하는데 뭐하러 그래요? 나중에 제대하고 이사해도 늦지 않아요. 이제 저희끼리 알아서 해볼게요. 지켜봐 주세요. 녀석 고집도. 아 그래 기특한 생각을 했구나. 고맙다. 제가 저렇게 세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의 집안에서 저희 결혼에 보태줄 자금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시댁은 평범한 집안, 솔직히 말해서 가진 것 하나 없는 집안이에요. 가진 거라고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낡은 주택 하나와 한의대생인 남편이 전부였으니까요. 시아버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오래 회사를 다니다 은퇴를 앞두신 상황이었고 시모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오신 분이셨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보기에 시모는 좀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나 할까 약간은 철이 없어 보였죠. 두 집안의 분위기도 많이 다르긴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같이 일을 하셨고 서로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죠. 하지만 시댁은 시아버지가 집안의 모든 의사결정을 쥐고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시아버지는 합리적인 분이시라 저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시아버지는 저를 몹시도 예뻐하시고 아껴주셨죠. 저희의 결혼 계획을 듣고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어요. 아이고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결혼은 나중에 생각하자. 빨리 시험 붙고 취직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무슨 결혼이야. 걱정 마세요, 아버님. 돈은 제가 벌고 있잖아요. 제대하면 제가 진수 씨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안정감 있게 뒷바라지 할게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이 정도야 뭐. 저희 잘 살게요. 아이고 그 보면 볼수록 너는 그릇이 크구나. 내가 우리 진수를 맡기기 미안할 정도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구나. 시아버지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때는 사실 남편보다도 어쩌면 시아버지에게 더 의지를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런 시아버지와 달리 시어머니는 이기적이고 속이 좁은 사람이었죠.
내 아들은 곧 한의사 돼서 돈 많이 벌 사람인데 너네 집에서 전세집은 안 얻어주신다니? 남들은 의사 사위 얻으면 집도 사주고 병원도 열어준다고 하던데 뭘 고맙다고 그래요? 당신은 조용히 안 해? 그게 할 소리야. 지금 제가 의사는커녕 아무것도 아닌데 받아들여주는 게 어디야? 어디 애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시아버지의 불호령에 찔끔 시모는 입을 얼른 다무시더군요. 시모의 말을 듣고 뭔가를 이야기하려던 남편도 얼른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고소하다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본가에서 짐을 꾸려 오피스텔에 들어왔지만 책 조금과 옷가방 2개가 전부였죠. 제가 모은 돈으로 간단히 침대와 책상 정도를 새로 사 들여 놓는 것으로 신혼집 단장은 끝났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며칠 뒤 남편은 곧바로 입대를 했고요. 저는 평소와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 평범한 일상을 이어나갔습니다. 별로 달라진 것 없었어요. 단 한 가지 저에게 시어머니라는 새로운 관계가 생겼고 그 사람이 귀찮게 군다는 거 빼고 말이죠. 하지만 저 역시 만만하게 굴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 말이 무슨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도 아니고 게다가 애초에 시어머니 요구가 들을 만한 내용도 아닌 것도 문제였어요. 이런 식이었죠. 너는 결혼한 애가 왜 이렇게 경우가 없니? 결혼을 하고 며느리가 되었으면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해서 안부 인사도 하고 그래야지. 그리고 주말마다 와라. 알겠니? 주말마다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너는 결혼한 애가 남편도 없는데 혼자 있는 게 말이 되니? 원래 남편이 없고 이러면 시댁에 들어가서 살고 그러는 거야. 아유, 생각 같아서는 당장 들어오라고 하고 싶구만. 아무튼 그렇게 알고 조심해.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들어오라 마라 하는 건지. 뭐 어쩌겠어요. 하늘 같은 시어머니 말씀이니 따라야죠. 저는 곧바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 아버님, 제가 집을 빼야 할 것 같아서 아버님 댁으로 들어가 살아야 할 것 같으니까 방 하나만 내어주세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무슨 일이 있냐? 어머니가 들어와서 회사 다니라고 하시네요. 매일 아침마다 문안 전화 안 드려서 화가 나셨나 봐요. 집 나가기 전에 주말마다 아침 일찍 찾아뵐게요. 저보고 경우도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잠시 말씀이 없으시다가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저런 이야기는 쏙 들어갔고요. 나중에 왜 시아버지에게 저런 이야기를 했냐고 시어머니가 투덜댔지만 저는 해맑은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아니, 어머니가 그러라고 하신 거 아니세요? 그래서 안부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시모는 얼굴이 벌개져서는 아무 말도 못했죠. 그 이후로도 어떻게는 트집을 잡아서 저를 구박하고 모진 소리를 하려 했지만 저는 반쯤은 못 알아듣는 척하고 반쯤은 그 말 그대로 돌려드렸어요. 솔직히 시아버지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제가 그 말에 휘둘릴 이유가 하등 없으니까요. 군대에 있는 남편 역시 제가 면회 오기만을 바라는 터라 그 시간 동안 저는 편안하게 지냈어요. 시간이 흘러 제대한 남편은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살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 바로 전문의 시험에 합격을 했죠. 물론 시모는 이 모든 게 본인 아들이 다 잘나서 그런 거라고 기세등등했지만 시아버지는 네 도움이 컸다며 다 며느리 덕분이라고 고마워하셨죠. 전문의 시험에 붙은 남편은 큰 규모의 한방병원에 취업이 바로 되었어요. 이제 드디어 한의사로서의 길이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병원이 우리가 지내는 집과 너무 멀었다는 겁니다. 출퇴근 왕복 시간만 4시간 가까이 걸리는 먼 곳이었는데 그 병원이 있는 주변 동네가 너무 비싼 곳이라 제가 가진 돈으로는 형편없는 월세방을 전전해야 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남편은 힘들어 죽겠다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다 보낸다 징징댔지만 방법이 없었죠.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반지하 월세방밖에 구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의 이런 사정을 안 친정엄마가 전화를 하셨어요.
너도 그렇고 김서방 힘들어서 안 되겠다. 엄마가 돈 줄 테니까 깨끗한 아파트 하나 알아봐. 병원이랑 가까운 곳으로. 출퇴근 힘들게 하면 몸 축나서 안 된다. 알았지? 저는 너무 죄송했지만 일단은 친정엄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사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병원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 한 채를 계약했어요. 남편은 그저 좋아서 역시 우리 장모님이 최고라며 이빠른 소리만 해댔지만 그 모습이 얄미웠어요. 너무 당연하게 날름받는 그 모습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가 눈을 흘기던 말든 우리 친정 덕분에 좋은 동네 살면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큰 소리를 좀 쳤어요. 저는 당분간은 그렇게 착실하게 일을 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취업을 한 지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남편은 다른 꿈을 꾸었죠. 곧바로 개업을 하겠다지 뭡니까. 제가 조금만 더 있다가 하자고 말렸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어디서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빨리 개원을 해야 큰 돈을 번다며 결심이 확고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의 계획은 너무 무모하기만 했어요. 게다가 남편이 개업을 원하는 위치도 문제였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동네, 가장 좋은 건물에서 바로 병원을 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월세는 그렇다 쳐도 보증금이 웬만한 집 두세 채는 살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거기에다 그 동네에는 이미 성업 중인 한의원이 5개가 넘었어요. 그 상황에 경험도 없는 사람이 비싼 돈을 들여 개업을 한 결과가 제 눈에는 불보듯 뻔히 보였는데 남편만 모르더군요. 자기야, 여기 이 동네 봐봐. 얼마 전에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신도시라서 상가 입주 중인데 빈 곳도 많고 무엇보다 한의원이 하나도 없어. 거기가 어딘데? 거기서 개업하라고? 그래, 여기랑 가까워. 월세도 비싸지 않고 내가 회사에서 대출 받으면 여기 보증금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엇보다 당신이 개업하면 이 동네 유일한 한의원이니까 너무 괜찮지 않아? 저는 차분하게 남편을 설득했고 남편 역시 다행히 마음을 바꾸어 그곳에 병원을 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좋은 위치의 상가 하나를 찾았고요. 그런데 제가 아등바등 힘들어하는 걸 보고 저희 친정에서 또 조금 보태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이번에도 제가 완강하게 반대를 했지만 남편은 반대였어요. 염치 없지만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고요. 친정에서는 딸이 힘든 걸 어떻게 두고만 보냐고 하셨고 저는 덕분에 한 번 더 부모님 덕에 완장을 찰 수 있었고 계약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도 되었어요. 물론 이번에도 시어머니 앞에서 저는 당당했고 시아버지는 제 편이 되어주셨죠. 여기 우리 사는 집 진수 앞으로 해주마. 세금 문제도 내가 해결해 놓을 테니까 진수 너 여기로 전입하고 이 집 담보로 대출 받아. 지금까지 니들 사는 집이며 상가며 네 힘으로 한 게 뭐가 있니? 병원 개업 비용은 네 이름으로 대출 받아서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다 갚어. 물론 처갓집 돈도 다 드리고. 알았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시부모님이 사시는 집은 그래도 서울 한 자락에 있기 때문에 대출이 잘 나왔고 그 돈을 토대로 병원은 무사히 개업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정신없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남편은 물론 저 역시 한의원 개업에 신경 쓰느라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었어요. 그렇게 막 자리를 잡았을 때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회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셨다는 소식을 말이죠.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시아버지의 상황은 좋지 않으셨어요. 급성 간염이 와서 쓰러지셨는데 다른 장기에도 영향이 가서 이미 혼수 상태에 들어가신 상황이셨으니까요. 중간중간 잠깐 정신이 돌아오시기도 했지만 어떻게 손 쓸 틈도 없이 입원하신 지 한 달도 차에 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저는 물론 시모와 남편의 충격과 슬픔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한의사인데 정작 아버지의 건강을 챙기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괴로워했고 평생 시아버지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시모 역시
충격과 슬픔이 어마어마했죠. 시아버지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두 사람은 통곡하고 몸부림치면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고 저 역시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았지만 정신을 못 차리는 두 사람을 챙겨가며 모든 일은 제가 처리해야 했습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생각나더군요. 아휴, 아가, 미안하다. 저 철없는 사람을 너에게 맡기고 가야 하나 보다. 거기에 아들놈도 그릇이 크지 않으니 네가 앞으로 고생이 많겠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가시기 전까지 미안하다고만 하시던 말씀을 떠올리며 저는 이를 악물고 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죠. 그렇게 일을 치르고 겨우 슬픔에서 벗어나려는데 남편은 곧 일상으로 복귀를 했지만 문제는 역시 심오였어요. 매일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저와 남편에게 번갈아 전화를 해서는 혼자 남아 뭐하냐,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인생이 허무하다, 어쩌다 하소연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난리를 쳤던 것이죠. 물론 시어머니 마음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에요. 사회생활을 해본 것도 아니고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평생 남편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하지만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저도 그렇고 남편도 일을 하는 사람인데 밤이고 낮이고 한 번 전화를 걸었다 하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우는 소리를 하면서 전화를 끊지 않으니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나마 남편은 병원 환자가 있다, 전화를 받지 못한다 하며 핑계를 댔지만 저는 그런 핑계도 통하지 않았어요. 제가 회사에 있든지 말든지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전화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더군요. 거기에 저녁이고 주말이고 집으로 찾아가 눈물 섞인 하소연을 몇 시간이고 들어드려야만 하는 상황에 시어머니의 구박까지 들어야 했어요. 슬퍼서 살아갈 기운도 하나도 없다더니 저를 구박할 때는 얼마나 쌩쌩해지던지 진짜 저까지 말려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 아닐까요? 남편에게 하소연해보았지만 남의 편이라 남편이라더니 그 사람은 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기는커녕 이런 소리만 해댔어요. 얼마나 힘드시면 그러시겠어. 당분간 어머니 그런 투정 좀 받아줘. 힘든 일 아니잖아. 며느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당신 한 명인데 위로 좀 해드려. 당신 어머니라고 생각해봐. 그래도 이렇게 불평만 할 거야? 우리 엄마는 자기 힘들다고 남이야 어떻든 말든 힘들게 할 사람 아니라고 말을 해봐야 싸움만 날 뿐 도저히 말이 통할 리가 없었죠. 그렇다고 시아버지 생각하면 모질게 할 수도 없고 정말 저만 중간에서 죽어나가는 중이었어요. 이렇게 우리 사이가 한없이 삐걱일 때 남동생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다름 아닌 친정엄마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였죠. 아이 누나, 요즘 엄마가 기운도 없다고 하시고 소화도 안 된다고 하시고 예전 같지가 않아. 좀 걱정이 되는데 병원은 또 가기가 싫으시대. 그래서 말인데 매형이랑 와서 엄마 진맥 좀 봐주고 하면 어때? 엄마가 누나 본 지 오래됐다고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루하루 내 일에 치여들고 정작 내 부모님에게 전화도 제대로 못 드리고 신경도 못 써드린 것이 후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엄마에게 전화를 해 설득을 했어요. 엄마, 내가 예약을 해놨으니까 올라오셔서 이번 기회에 싹 다 검진을 받고 나랑 맛있는 것도 먹고 하루 주무시고 가셔. 응? 이참에 일도 좀 쉬고. 나도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그 사람이 병원 때문에 너무 바빠서 가기가 힘들어. 저는 겸사겸사 엄마를 불러 올렸어요. 가자고 해봤자 남편이 좋아할 리도 만무하고 일단 검진이 필요할 것도 같아서 말이죠. 엄마는 처음에는 싫다 하셨지만 내심 좋으셨는지 못 이기는 척 알았다 하셨죠. 그날 저녁 삐져서 말도 제대로 안 하던 남편이 웬일로 살살거리며 저에게 화해를 청해 오더군요. 그 인간은 늘 그랬어요. 남편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병원 관련 세금 문제나 직원 관리, 등록 서류 같은 복잡하고 자잘한 일을 혼자 처리하지 못했고 당연히 제가 하는 일이라 여기고 저에게만 맡겼던 거죠.
우리가 사이가 좋지 않아도 자기가 급한 일이 있으면 금방 안색을 바꾸고 살살거리는 폼이 또 부탁할 일이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예전에는 저런 사탕발림에 넘어가기도 했지만 이제는 지겹더군요. 지가 필요할 때만 좋은 소리 하면서 사람 부려먹을 생각을 하는 속이 빤히 보여서 얄미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본론을 꺼냈어요. 이거 빨리 연장하고 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어. 그 빨리 좀 해줘. 안 하면 안 된대. 어? 아 진짜 내가 한 달 전부터 빨리 알아보라고 했잖아. 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고 어쩌려고 이래. 아 의사면 뭐하니? 나보고 의사도 아니면서 선 넘지 말라고 하더니 대체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아 나 없으면 어쩌려고 그러냐? 어? 아 나 당신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당신이 있는데 뭘. 아 나는 평생 당신 옆에 있을 거라니까. 당신이 없으면 나는 그냥 바보가 되는 거지 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때마다 고분고분해지는 여우 같은 꼴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혀를 찼어요. 하지만 어쩝니까? 병원이 망하게 둘 수는 없잖아요. 엄연히 그 병원에 제 돈도 들어갔는데 저는 늘 투자한 내 돈을 지키기 위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해주었어요. 절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를 위해서 말이죠. 대충 일을 처리하고 저는 엄마가 올라오신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 참 내일 엄마 올라오실 거야.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해서 병원 검진 받고 주말 동안 여기서 주무시고 갈 거야.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니까 당신이 진맥도 좀 해봐. 오신 김에 약도 좀 지어서 드리게. 아 뭐? 그게 뭔 소리야. 장모님이 어디라고 오신다는 거야? 여기서 자고 간다고? 아 당연하지. 그래 왜 안 돼? 왜 갑자기 화를 내는 거야?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기가 차서 대꾸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더 화만 내더군요. 병원 오셨으면 병원만 들렀다가 가시면 되잖아. 아, 안 돼, 안 돼. 여기서 자는 건 내가 허락 못 해. 뭐? 허락?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여기가 찜질방이냐? 뭘 개나 소나 다 와서 잔다고 해. 특히 너네 친정 식구들이랑 나 같은 공간 못 써. 나 니네 집에 가면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거 몰라? 위생 개념도 없고 청결하지도 않고. 아, 장모님 오시면 이것저것 건들고 갈 텐데 그러다 소똥 냄새라도 배이면 병원에서 소똥 냄새라도 나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나 환자 어떻게 보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뭐? 위생 똥 냄새? 여기 이 집 누구 덕택에 살고 있는지 잊었어? 지금 뭐 믿고 이러는 거야? 원장님 소리 들으니까 정신이 나갔니? 아이 진짜 그놈의 집 타령. 누가 들으면 병원이라도 차려주신 줄 알겠다. 솔직히 우리 결혼하고 너네 집에서 해준 거라곤 여기 이 집 전세금밖에 더 있어? 아 그거 가지고 생색내는 것도 지겹다 지겨워. 야, 그 전세금 곧 갚을게. 그러면 되지? 그러더니 그 인간은 주섬주섬 지갑을 꺼내더군요. 그리고는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서는 저에게 틱 던지는 겁니다. 정 갈 곳 없으면 이 돈으로 모텔방이라도 잡아드려. 그리고 절대 이 집에는 출입 금지니까 그렇게 알아. 알았어? 저 인간이 그동안 장모님 최고라며 알랑방구를 끼던 사람이 맞나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웃음이 나더군요. 저는 그 5만 원짜리 한 장을 들고 한참을 웃었어요. 그러고 난 뒤 결심을 했어요. 저게 돈 좀 번다고 현실을 잊은 것 같은데 그러면 현실을 제대로 알게 해주면 되는 일이니 제가 자존심 상할 것도 화가 날 것도 아니죠. 저는 이를 아득 물었어요.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친정엄마 마중을 갔어요. 엄마와 병원 검진을 마친 뒤 서울 특급 호텔로 모시고 가 밥도 먹고 스파를 하면서 그야말로 최고급 풀코스로 2박 3일 동안 엄마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물론 전부 남편 카드로 말이죠. 그 다음 날은 주말이어서 제가 병원에 나가지 않자 병원은 그야말로 난리가 난 모양이더군요. 거기에 지 카드로 돈을 써댄 것을 확인한 남편은 전화를 걸어와 노발대발 해댔어요. 아이 너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집에도 안 들어오고 병원도 안 나오고 거기에 장모님 모시고 다니는데 왜 내 카드를 쓰고 난리야?
왜? 아까워? 우리 엄마가 전세금도 주셨는데 이 정도는 좀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지겹다 지겨워 그놈의 전세금 소리. 야, 내 당장 전세금 내놓을 테니까 너는 내 카드값 전부 다 토해놔. 알았어? 그깟 전세금 얼마나 한다고? 내가 참 지겨워서. 그래? 그러면 그 차용증 써놓고 딱 기다려. 내가 그거 확인되면 카드값 보내줄 테니까. 나 바쁘니까 끊어. 저희의 전화 통화를 듣고 친정 엄마는 그저 제 얼굴만 쳐다볼 뿐 별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더군요. 저는 내색하고 즐겁게 엄마와의 휴가를 즐기고 집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그 뒤 며칠 동안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착착 처리했어요. 그 인간은 당장 카드값을 내놓으라며 차용증을 써놓았더군요. 그깟 카드값 저는 그냥 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왔는데 남편이 전화를 해서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기가 막히다 못해 이 사람이 대체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건가 싶을 정도였죠. 지금 우리 엄마 아프시대. 아무래도 독감인 것 같아. 내가 지금 모시러 가는 길이니까 집 좀 깨끗하게 치워놔. 우리 엄마 불결한 곳에서 못 지내는 거 알지? 지금 뭐라고 했니? 니네 엄마? 지금 니네 엄마를 모시고 온다고? 그래. 그럼 독감에 걸려서 아픈 엄마를 집에 혼자 있게 하라는 거야? 아플 때 노인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 몰라? 아니, 우리 엄마는 안 된다면서 네가 뭔데 니네 엄마를 여기로 데리고 와? 너 아직 전세금 안 갚았어. 전세금 준 우리 엄마도 안 된다고 난리를 치더니 너네 엄마? 야, 여기가 병원이야? 나 독감 걸리면 네가 책임질 거야?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더 들을 것도 없이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들을 만한 소리야 더 들어주죠. 그리고는 바로 열쇠집에 전화를 해 현관 열쇠를 통으로 갈아버렸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조금 연식이 있는 곳이었는데 집주인은 딱히 불편하지 않다며 도어락이 아니라 옛날식 열쇠통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 역시 전셋집인데 바꾸기도 그래서 그냥 열쇠를 사용 중이었던 것이었죠. 저는 이참에 바꾸고 말자 싶어 곧바로 최신식 도어락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설치는 30분도 걸리지 않더군요. 그렇게 일을 마치고 기다리자 둘이 도착한 기척이 나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냥 집으로 밀고 들어와 아각될 생각이었는데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되니 당황스러웠겠죠. 문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악다구니를 쓰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야,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문 못 열어? 너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당장 열어. 시애미가 왔는데 이 무슨 경우 없는 상놈의 짓을 하고 있어. 당장 안 열어? 내 아들 집에 왔는데 감히 네가 뭔데 문을 안 열어? 가소로운 것들. 저 역시 쩌렁쩌렁 고함을 질렀어요. 감히? 당신들이야말로 어디서 행패야. 아무 권리도 없는 것들이. 어머니도 돌아가세요. 목소리가 우렁찬 걸 보니까 건강하시네요. 곧 경찰 올 테니까 더 망신당하기 싫으면 돌아가요. 뭐? 경찰? 그래, 불러라 불러.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보자. 고얀년, 내가 너 당장 내쫓을 거야. 그들은 부들거렸지만 곧 경찰에 의해 쫓겨났어요. 앞서 시아버지에게 집을 받으면서 남편은 본가로 전입신고를 했고 그 이후로도 옮기지 않았어요. 경기도로 전입을 하기 싫다나 뭐라나 그런 핑계를 대길래 저도 그냥 내버려 두었던 거죠. 덕분에 경찰 앞에서 자신이 아무리 여기에 사는 사람이라고 주장해봤자 증명할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 인간들은 하는 수 없이 쫓겨나가고 저는 쓴웃음만 흘렸어요. 이제는 집에서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서 저 인간들을 내쫓을 때였죠. 그날 밤 저는 남동생을 호출해서 올라오도록 했죠. 그리고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가 병원 열쇠도 통째로 바꾸어 버리고 그 앞에서 출근하는 그 인간을 기다렸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사실 병원이 들어간 그 상가는 저희 가족 법인 소유예요. 솔직히 저라고 어떻게 그 상가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덥석 그 상가를 친정에서 해준다고 하기도 싫어서 부모님과 상의해 상가를 매입하고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했던 거죠.
세상 물정을 몰랐던 남편은 게다가 대리인이 나와 계약을 한 터라 이 사실을 꿈에도 몰랐어요. 아니나 다를까 출근을 하려 나왔던 남편은 병원 문 앞에 서 있는 우리 둘을 보고 의아해 하더니 동생의 말을 듣고 경악을 했어요. 이번 주 안으로 상가 비워주세요. 뺀다는 약속을 하시면 열쇠를 드리죠. 뭐라고? 아니 어떻게 이런 법이? 네가 뭔데 상가를 빼라 말아야. 이거 사유재산 침해야. 니들이 뭐라고 열쇠를 받고. 그리고 엄연히 계약이라는 게 있어. 저는 턱하니 계약서를 펼쳐드렸어요. 여기 봐, 여기. 계약? 이번 주까지지? 이번 달은 당신이 이 상가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거야. 여기 상가 주인 내 동생이라고. 그리고 계약 연장하려면 빨리 연락하라고 내가 몇 달 전부터 이야기했어, 안 했어. 보지도 않고 냅둔 건 다 당신 잘못이야. 여기 상가 주인이 연장 안 한다고 하시니까 빨리 비워줘야겠어. 아니 이런 법이. 저남.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이런 것도 미리 이야기를 해야지. 나 진짜 고소할 거야. 니들이 짜고 나를 물먹여? 이것들이 진짜? 남편이 날뛰자 남동생은 한 손에 그 인간을 제압했어요. 앉아서 공부만 하던 유약한 남편은 곧바로 무릎을 꿇었죠. 그제야 안 되겠다 싶었던지 아예 저희를 붙잡고 매달리더군요. 여보, 처남. 마음 상한 일 있다면 용서해.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당신 알잖아. 요즘 우리가 일이 많았었던 거. 제발 부탁이야. 이렇게 나가라고 하면 병원 어떻게 그대로 망할 거 알잖아. 망하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는 당신은 언제 우리 생각하고 사정 봐준 적 있어? 나는 할 만큼 했어. 우리 병원? 일은 내가 다 하고 너는 폼 잡고 돈만 쓰느라 계약이고 뭐고 신경도 안 썼지? 내가 너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냥 둔 건데 이젠 나도 끝이야. 우리는 여기까지니까 자, 이 짐 가져가. 집도 당신 집은 일도 없으니까 한 번만 더 찾아와봐. 더 끝장을 봐줄 테니까. 저는 그 인간 앞에 싸운 짐가방 2개를 던졌어요. 결혼할 때도 짐가방 2개 딸랑 들고 들어오더니 나갈 때도 짐가방 2개가 전부더군요. 그러자 남편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난리를 쳐댔어요. 여보, 이러면 나 어떻게 살라고. 나 당신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리고 이러면 나랑 우리 엄마는 길바닥에 나앉아야 해. 제발. 저는 그 인간을 확 뿌리치고 대차게 뺨을 쫙 올려 붙였어요. 불의의 일격을 당한 그는 멈칫하더군요. 저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틱 하고 그 인간 앞에 던져주었죠. 정 갈 데 없으면 어디 모텔 가서 하루 자든가. 됐지? 다시는 나타나지 마. 이거는 이혼 서류니까 빨리 처리해줘. 뒤질은 남동생이 처리해 주었어요. 그 인간은 부랴부랴 근처 다른 상가를 구해서 후다닥 이사를 했어요. 잘 되던 병원이니 원래대로 손님만 있으면 어떻게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병원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곧 근처에 한의원 2곳이 일주일 간격으로 오픈을 할 예정이라는 것을 그 인간은 몰랐어요. 아니,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한의원 오픈은 소문이 파다했고 그 병원에서는 먼저 자리 잡은 우리 병원 간호사까지 스카웃하려고 했죠. 저는 오히려 제가 나서서 간호사 선생님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드렸어요. 이 병원은 더 이상 답이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병원을 옮기면서 현실을 깨달았나 보더군요. 이미 입주도 끝난 상가는 월세가 처음보다 2배 정도 올라 있었는데다 보증금도 훨씬 비쌌어요. 보나마나 어디서 대출을 더 받았는지 조금 있다 다시 재오픈을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의 병원은 다른 병원이 문을 열자마자 거짓말처럼 손님이 딱 끊겼어요. 입주민들 사이에 남편 병원에 대한 평판이 최악 중 최악이었음에도 달리 갈 곳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간 것이었는데 남편만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결국 남편의 병원은 처참하게 망해버렸어요.
그나마 나중에라도 정신 차려 친절하고 성실하게 운영을 했으면 기회라도 있었을 텐데 그 태도를 바꾸지 않았으니 도리가 있나요? 새로 개업한 병원은 의사도 친절하고 실력도 좋으시다고 하더군요. 이 소식은 그 병원으로 옮긴 간호사 선생님이 전해준 소식이에요. 더불어 인성도 좋으셔서 요즘은 정말 일할 맛이 난다는 말과 함께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했어요. 물론 그 와중에 심호도 안 되겠던지 저에게 전화를 해와서 또 철딱서니 없는 소리만 해댔죠.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이혼을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잖니. 아니 네가 마음 상한 건 알겠지만은 결혼이 장난이냐? 어디 여자가 먼저 이혼을 운운해. 그리고 네가 어디 가서 한의사 남편 만날 수 있겠니? 어머니야말로 그렇게 쉽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 장난으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장난으로 이혼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의사가 뭐요? 남의 돈으로 살고 빚내서 병원 차리는 게 한의사 아니에요? 이제껏 한의사 남편이라고 1도 호강한 적 없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네요. 아이고 물론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마음 상하고 서운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것도 다 참고 사는 거 아니니? 네가 지금은 조금 화가 많이 나서 그런 거야. 이 시기만 지나면 우리 아들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 테니까 참아라. 응? 서로 양보하고 맞추고 사는 게 결혼이야. 다 그러고 살아. 서로 맞춰요? 진수 씨가 언제 한번 저에게 맞춰준 적 있어요? 그래놓고 돈 좀 벌고 잘 나간다고 무시하는 걸 다 참아요? 어우,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나 잘 맞춰주면서 잘나고 귀한 아들 잘 끼고 사시라고요. 시골 출신을 못 배운 저는 이만 빠져드릴게요. 참, 진수 씨, 그 진수 씨한테 빨리 돈 갚으라고 하세요. 차용증 있으니까 안 그러면 차압 들어갈지도 몰라요. 제가 강하게 나오자 심호가 안 되겠던지 친정 엄마에게까지 전화를 했더군요. 아마 설득을 해서 애들을 다시 화해를 시키려고 한 모양이었지만 심호는 우리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몰랐던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가 평소에 인자해서 그렇지 한번 화가 나면 아빠고 남동생이고 전부 깨갱할 정도로 매서운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 역시 까맣게 몰랐겠죠. 심호의 전화를 받은 친정엄마는 전화기를 통해 사자우를 지르셨다는군요. 뭐? 설득? 화해? 닥쳐. 이 철딱서니 없는 할망구야. 어디 가진 거 하나 없는 거렁뱅이 주제에 큰 소리야. 그동안 내 딸에게 빌부터 먹고 사는 꼬라지가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어 죽을 뻔했는데 내가 왜 화해를 시켜? 뭐? 그래 신난다. 나는 내 딸 이혼해서 너무 신나서 매일매일 춤추며 다닌다. 어쩔래? 성공? 웃긴 소리 하지 마. 거지 근성만 가득한 그런 놈이 어디 가서 뭘 해? 그 놈의 근성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무식한 너 닮아 그랬구만. 야야, 너 한 번만 더 내 딸이고 나한테 전화하기만 해. 내가 가서 확 그냥 니네 집 구석 다 부셔놓을 테니까. 딱 기다려. 알았어? 그러자 상대편이 서둘러 전화를 끊더라는 말을 동생에게 듣고 저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의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어요.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의 재산 기여도가 없었고 모든 계약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딱히 트집 잡을 것도 없었죠. 저는 소정의 위자료와 주겠다고 차용증을 써준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그 사람과의 인연을 마무리했어요. 전 남편에게 남은 것은 빚뿐이었죠. 거기에 돈 좀 번다고 외제차 대금이며 마구 긁어놓은 카드값까지. 결국 그 꼴난 서울집을 팔아야 했고 저에게 형편이 어렵다고 우는 소리를 했지만 저는 듣는 척도 하지 않고 빨리 내 돈 주지 않으면 그 집마저 나에게 뺏길 것이라 경고를 했어요. 그렇게 받은 위자료와 전세금을 저는 전부 엄마에게 드렸어요. 잘 살고 싶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었죠. 하지만 엄마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더군요. 살다 보면 괜찮다고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니 어떤 일이 생겨도 괜찮다면서 말이에요.
그리고는 돈을 전부 저에게 다시 주시면서 짧은 인생 뭐든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라고 용기까지 주셨어요. 저는 처음으로 그날 펑펑 울어버렸더랬죠.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파란만장했던 서울살이를 끝내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남동생이 자기 혼자 목장일 전부하기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성화를 부렸기도 했고 저 역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였죠. 전 남편이 소똥 냄새 운운하며 그렇게 무시하던 저희 목장은 사실 수백 마리의 소를 키우는 대형 규모예요. 거기에 남동생이 목장을 물려받으며 테마파크와 체험관까지 만들어서 더욱 크게 사업을 키웠고요. 저는 그 체험관 홍보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토대로 홍보회사를 차려 잘 지내는 중이에요. 겸사겸사 일도 돕고 내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오히려 지방에 이런 회사가 없었다는 점이 먹혀들어 지금 회사는 하루가 다르게 번창을 하는 중이죠. 거기에 새로운 사람도 만나게 되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저를 졸졸 따라다니던 친구였는데 내가 고향에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매일매일 찾아와 험한 일 거친 일 가리지 않고 일을 돕다 결국 저의 마음을 열게 된 것이죠. 예전과 달리 저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만나 저는 오랜만에 깨를 볶는 중입니다. 종종 전 남편의 소식을 듣기도 해요. 병원을 운영할 때 친하게 지냈던 간호사 선생님들이 놀러를 오기도 하고 가끔 연락을 하기도 하는데 아직 그 업계에 있다 보니 전 남편 소식을 듣는 모양이더군요. 그 인간은 병원이 망하고 난 뒤 이 병원 저 병원을 떠돌며 페이닥터로 일을 한다 했어요. 그나마 그것도 성실하게 했으면 그런 대로 먹고 살았을 텐데 아직도 옛버릇을 못 버리고 까탈스럽게 유난을 떨어대다 병원에서 잘리는 일이 허다하다고 했죠. 이제는 소문이 퍼져서 그나마 취직이 어려워져 결국 지방으로 떠난 모양이더군요. 제 친구가 결혼해서 지방에 개업한 남편 따라가서 살거든요. 근데 새로 들어온 페이닥터가 꼭 너네 옛날 원장 같다고 해서 사진 봤더니 원장님인 거예요. 진짜 일도 못하고 성격은 건방져서 다 싫어하는데 지방 사람이라 사람 구하기 어려워서 그냥 데리고 있는데 매일 친구 남편인 병원장이 자르려고 일을 갈고 있대요. 듣자 하니 시모는 치매가 와서 근처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지방에서 월세방을 구해 혼자서 근근히 사는 모양이었어요. 그나마 성격을 좀 고치면 상황이 나아질 텐데 더 괴팍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내 알바 아니긴 하지만 말이죠. 그러고 보면 사람 인생은 모르는 일인 것 같긴 하네요. 그렇게 시골을 경멸하던 전 남편은 결국 아무도 찾지 않는 오지에서 늙은 노모와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나는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인생을 그렇게나 동경했는데 결국은 다시 고향에 내려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게다가 어릴 때는 눈길도 안 줬던 사람이 그 누구보다 이렇게 든든하게 내 옆을 지키고 있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최근에는 다시 이 사람과 결혼 준비를 하는 중인데 이 사람은 계산이고 뭐고 없고 뭐든지 저에게 다 퍼주고 더 해주려고만 해서 제가 말려야 할 정도예요. 어쩌면 부부라는 것은 그렇게 서로를 더 위해주고 더 양보해주는 것이 당연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이제야 하게 되었네요. 사람 앞날은 모르는 일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딴 곳을 보지 않으려고 해요. 이렇게 서로를 위해주는 가족과 함께 앞만 보면서 열심히 살아갈 생각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뒤가 아니라 앞만 보면서 열심히 살아가셨으면 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환갑을 1년 넘겨 61살이 된 할머니입니다. 언제 머리가 이렇게 새하얗게 변하게 된 건지 세월이라는 게 무색하기 짝이 없네요. 이 나이에 한자 한자 소중하게 글자를 눌러가며 사연을 쓰는 이유는 저에게 일어난 엄청난 일 때문입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고 이렇게 가까이서 저와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 뒤통수를 때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버티고 버티다 결국 저도 똑같이 뒤통수를 한 대 치기 전까지는 속이 꽉 막힌 듯 했는데 결국 저도 속 시원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제 이야기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속 한번 뻥 뚫리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61살 할머니라 하니 제 어릴 때의 시대가 상상이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기 제 동년배 분들이 꽤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살았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이 전부 기억은 나시겠지요? 남아선호 사상이 깊게 뿌리 박혀서 여자아이는 동네 구박대기였죠. 집에서도 뒷전, 앞에서도 뒷전, 서로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눈치를 살피며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상고가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거나 또 대학의 뜻이 없어서 일찌감치 기술을 배우기 위해 가는 곳이라 눈에 콕 박혀 있지만 저희 시대 상고는 공부를 잘 해야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저마다 상고에 가서 어떻게든 빨리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차별이 난무하던 시절에 태어나 오빠까지 있는 여자였지만 저는 차별이라는 것을 별로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차별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중학생이 되고 나서야 친구들이 말하는 집안에서의 구박대기가 무슨 뜻인지 알았지. 그 전까지는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늘 오빠와 공평하게 반반씩 나누었거든요. 자, 여기 이만큼은 네 오빠 거, 이건 네 거. 누가 크고 작고 따지지 마라. 원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법인 게야. 알았지? 엄마가 나름 공평하게 딱 나눴다고. 엄마, 아무리 봐도 오빠 거가 더 커 보이는데? 나 오빠 거 먹으면 안 돼? 왜 안 되겠어? 나랑 바꿔. 나는 네 것이 더 커 보이는걸? 아주 둘이 살판 났다 살판 났어. 아니 뭘 먹어도 똑같으니까 각자 먹고 싶은 걸로 골라 먹어 그럼. 엄마는 간식을 나눠도 밥상에 올라가는 고기를 나눠도 똑같이 나눠주시려고 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들 보면요. 옛날 배경에 꼭 빠지지 않는 게 시집살이. 딸들 구박 아니겠어요? 며느리는 탄밥을 주고 먹다 남긴 생선에 김치만 주던데 우리 집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려고 시도조차 할 수 없었어요. 저희 친할머니가요 정말 대쪽 같은 분이셨거든요. 가끔 가다가 동네 사람들이나 혹은 친척들이 며느리가 같은 밥상에서 밥 먹는 걸 보고 신기해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친할머니는 딱 잘라서 말을 하셨어요. 아니 이 집은 참 특이하네.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미랑 지압이랑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어? 저기 조망만한 상도 따로 있구먼. 저기다가 밥상 차려 먹는 거 아니여?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고 그래? 며느리는 사람 아니여? 아유 우리 집은 그런 거 없어. 밥도 말이야 다 같이 먹어야 맛이 두 배인 거지. 아니 누구는 찬밥 먹고 누구는 따순 밥 먹어. 그런 게 차별이고 없어져야 할 적폐요 적폐. 다들 집에 가서 그런 짓 하덜란가 말게나. 우리 집안에서는 그런 거 없어. 아유, 암만 그래도 없는 살림에 입 하나 더 줄여야 하는 거지. 가난함이 대물림 되는 것보다 누구든 좀 덜 먹고 사는 게 나은 법 아니여. 으이씨구 가난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집에서도 누군 가난하게 먹고 누구는 부자처럼 먹으라는 법이 있어. 가난하고 돈 없어도 온 가족이 한 식탁에서 같은 걸 먹고 살아야 의도 생기고 정도 생기는 법이요. 우리 집에서는 그런 거 없으니까 말도 하지 말라 했어. 알겠어? 그럴 때만큼 우리 할머니가 든든했던 적도 없었죠. 우리 엄마 겉으로는 큰 내색 안 했지만 입가는 배시시하게 웃고 있었어요. 덕분에 저도 차별이라는 게 없었죠. 저희 엄마요 사실 말을 못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잃었다고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마 우리 엄마의 목소리가 너무 옥굿을 굴러가는 것처럼 청아하고 맑고 예뻐서 시기 질투를 한 사람이 마치 인어공주의 목소리를 빼앗은 것처럼 가져간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 시골에서 정말 구석진 시골에서 태어나셨다고 해요. 너무 시골이라 배움이 없었고 또 당장 먹고 사는 게 급급했던 그런 곳이요. 딸은 하루 빨리 시집을 가는 편이 가족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했었던 터라 우리 엄마 19살에 아버지한테 시집을 오셨다고 했어요.
19살에 오자마자 오빠를 낳고 저를 낳으셨는데 저를 낳은 이후에 이관염으로 인해서 귀가 먹으셨대요. 그 이후에 말도 어눌하게 하게 되었고 본인의 말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된 엄마는 입을 꾹 다무셨죠. 지금은 목소리도 잘 내지 못하세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자연스럽게 수화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없던 시절에 무슨 수화를 어떻게 배웠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그 시대에 수화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옛날 시대이다 보니까 수화를 어디서 배우기는커녕 할 줄 아는 사람 찾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였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친할머니의 요구에 따라 수화를 배우게 되었죠. 그때 당시에 저희 시골 마을에 선교를 하러 온 외국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밑에서 통역을 맡아서 하시던 전도사님이 수화를 할 줄 아셨던 겁니다. 어디 지혜미 말을 못 알아들어서야 되겠냐. 가족끼리 말은 서로 통하고 살아야지. 기 먹은 사람 앞에서 암만 소리를 쳐봐야 그게 들리겠어. 그 수화인지 뭔지 다 같이 배울 준비요. 할머니, 우리 지금 이것저것 숫자 공부하는 것도 바쁜데 꼭 수화까지 배워야 해? 난 아직 한글을 쓰는 것도 어렵단 말이야. 어디 그게 자랑이라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나중에 엄마랑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살 거요? 다 같이 배우자는데 뭐가 그렇게 말이 많어? 어머님, 제가 대표로 가서 배우겠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교회까지 왔다 갔다 하시기 힘들 텐데 제가 배워올게요. 됐다. 이 집에서 며느리랑 제일 의사소통 많이 하는 게 나고 그 다음이 자식들이야. 배워도 우리가 배워야지.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배워서 뭐 어디다 써? 일요일은 항상 꽃밭에 가서 꽃도 따고 소꿉놀이도 하는 시간이었는데 저희는 강제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화를 배워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막상 배우고 나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엄마랑 대화를 하는 것도 편했고요. 이게 다 할머니의 견문 덕분이었지요.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후천적으로 인해서 귀가 들리지 않게 되면서 목소리도 잃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우울해질 수도 있고 비관적인 상황만 생각할 수도 있었음에도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겠다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셨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친할머니 역시 대단하신 분이었죠. 둘째까지 낳고 며느리가 귀가 먹었음에도 쫓아내지 않으시고 끌고 안고 가면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시려고 했으니까요. 그나마 정말 다행이지. 우리가 땅은 조금 있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급자족이라는 게 가능하니까 말이야. 아휴, 저 땅까지 없었으면 자식들 풀죽만 내내 먹일 게 뻔했지 뭐. 당신이 다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배 안 굶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엄마는 늘 수화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정말 재미있고 유쾌하신 분이셨는데 딱 한 가지 단점을 꼽자면 노름을 좋아하신다는 것이었죠. 사람이 어찌 그래 돈 놓고 따먹는 것을 좋아하셨는지 동네에서 아주 타짜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할아버지가 친구들 만나러 잠시 나갔다 온다고 하시면 쌀이 빗자루를 들고서는 뜯어 말리실 정도였다니까요. 당시에 남자는 하늘이요, 여자는 땅이니라 하던 시대였는데 마누라가 쌀이 빗자루를 들고 뒤를 쫓아와서는 매탁작을 하니 우리 할아버지의 체면도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노름을 못하게 하려고 막으셨었어요. 아이 또 어디를 나가서 얼마를 잃어보려고 그래? 어? 당신이 잃은 돈이면 말이야. 우리 손주들 소고기 한 근씩은 사 먹였을 게야. 내가 언제 그렇게 돈을 잃었다고 그래? 내가 따온 게 훨씬 많지. 내가 노름해가지고 말이야. 우리 손주들이 저만치 큰 거라고. 내가 사준 소고기 먹고 말이야. 으이씨고 그래서 지금 또 나가겠다고? 아이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나간다니까. 오늘은 그냥 단순한 노름이 아니라고. 걱정하지 마.
내가 돈 따기 전에는 제 근처에 훨씬 더 하지 않을 테니까. 임자, 내가 그 번쩍번쩍한 호박보석이라도 들고 올 테니 암 기다려. 그렇게 할머니의 매질을 피해 불이 나게 나가신 할아버지께서는 할머니의 속이 시커멓게 타는 것도 모르셨죠. 근데 돈을 따기 전에는 절대로 오지 않겠다고 말을 하셨던 우리 할아버지의 말이 정말 지켜진 겁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송아지를 끌고 오셨다는 거죠. 집에 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닌데 냅다 송아지를 끌고 왔으니 온 가족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송아지 가격이 한두 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희 할아버지 아주 기세등등했죠. 아휴, 이 망할 인간이 송아지 덜렁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이걸 어쩌자는 게야, 어? 이걸 뭐 누렁이 키우듯이 마당에 묶어놓고 키워? 우리 저기 구석인 곳에 자갈 깔린 바 조금 있잖아. 거기에 울타리만 쳐놓고 소 키우면 되지. 이놈이 새끼 낳고 또 새끼 낳고 그러면 우리 금방 부자 된다니까는.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할머니께서는 화를 내셨지만 정말 그 구석진 자리에 울타리가 금방 들어섰고 소는 거기서 키우게 되었어요.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너무 예뻐서 저도 모르게 이끌린 듯 소 구경을 하러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씨가 된다고 할아버지의 바람처럼 이놈이 새끼를 뱉고 새끼에 새끼를 쭉쭉 번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키우려고 해도 이만치 번식은 못할 것 같은데 저희는 축사를 지어야 했어요. 물론 소 몇 마리 팔아서 말입니다. 벽돌로 대충 만든 울타리는 허물어졌고 점점 더 공간을 잡아먹기 시작했죠. 그나마 시골이라서 땅값이 똥값이라 가능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동네는 번성했고 해안가도 멀지 않고 농사 짓기에도 괜찮은 땅이었기 때문에 땅값이 소폭 상승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가 19살이 되었을 때 저희는 땅을 전부 팔고 서울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저희 집안의 기둥이나 다름없는 우리 오빠가 대학에 떡하니 붙어야 하는데 쓴 고배를 마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왕 대학을 갈 거라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하지 않겠냐는 말에 온 가족이 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저도 시골 마을에는 미련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동네에 남아있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죄다 부실했고 그 나물에 그 밥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여기서 결혼을 했다가는 결국엔 평생 이 논밭을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서울에 가는 것에 찬성을 했고 저를 데려가지 않는다면 짐칸에 몰래 실려서라도 갈 생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오빠는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서울이라는 곳이 상당히 발전된 곳이라는 것을 가서 몸소 느끼게 되었어요. 대단히 빠른 곳이었고 대단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시골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저는 모든 것이 신기한 촌년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눅이 잔뜩 들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말수가 없어? 아니, 전학을 뒤늦게 왔으니까 지금이라도 부지런하게 친구를 사귀어야 하지 않겠어? 고3에 전학을 왔잖아. 나는 그냥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가 적당히 수업 듣고 졸업만 하면 된다. 친구는 천천히 마음 열면 다가오는 아가 있겠지. 와, 지금 말투 뭐야? 사투리야? 대박. 나 태어나서 사투리 쓰는 사람 처음 봐. 나도 사투리 억양 장난 아니다. 너 학교 종이 땡땡땡 부를 수 있어? 노래도 사투리로 부르는 거 아니야? 학교 종이 땡땡땡 얼렁 모이자 선생님이 아들들 기다리신대 이렇게. 같은 반 친구들은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저를 놀렸고 저는 그게 웃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하게 학교에서 수업만 듣는 척하면서 딴짓을 했죠.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빠는 보란듯이 대학에 합격했고 사실 저까지 대학을 보낼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성적이 좋아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저는 서울에 있는 빵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노동이 정말 힘들긴 했지만 저도 돈을 벌어서 우리 집안에 어떻게든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여자가 그만큼 잘 먹고 잘 자랐으면 얼른 일해서 돈 갚아라 하실 분들은 아니었지만 시대 정서상 저는 제가 하루 빨리 돈을 버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마 부모님께서도 똑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이제는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해서 언제 어떤 병을 대비해야 할지 모르니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공업사 같은 곳에서 일을 하셨어요. 기계 정비도 하시고 더 나아가 차량 정비 같은 것도 하셨는데 이것들은 전부 시골에서 농기계들을 직접 수리를 하시면서 살아오신 노하우였죠. 저희 엄마는 시장에 있는 쌀 가게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행복했어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의지를 하려고 했죠. 저는 빵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빵 공장 회계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은 회계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었고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먼저 접근을 했고 당시에 연애라는 것에 대한 면역이 없었던 저는 남편의 꼬심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내가요, 회계사 시험에 합격만 떡하니 하게 되면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튕구시고 저한테 오시죠. 어머나 세상에. 지는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연애를 할 만큼의 여유도 없는 것 같아요. 여유가 있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이 험난한 세상에 저희 두 사람이 함께 헤쳐나갈 미래가 중요한 거죠. 남편은 연애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공장의 일가의 직원인 저보다 남편의 월급이 훨씬 좋기도 했고 나이 차이는 조금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문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랑 저랑 7살이라는 차이가 났었거든요. 남편은 불도저처럼 밀어붙였고 면역이 없던 저는 그런 남편에게 속수무책으로 빠지게 되었죠. 저는 남편과 결국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 나이 22살의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처럼 순진한 사람을 꼬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순진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 남편 평생 노총각으로 늙어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에게는 아픈 시아버지가 계셨거든요. 우리 집만 해도 엄마가 저를 일찍 낳으셨고 아버지의 나이도 젊으셨기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편이었지만 시아버지는 저희 부모님보다 10살 이상 많으셨었어요. 그래서 나이 때문에 몸이 많이 안 좋으셨죠. 그나마 시어머니께서는 젊으신 편이라 괜찮았고요. 시아버지께서 폐가 좀 안 좋으셔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병원도 꼬박꼬박 다니셔야 했고 챙길 사람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저는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시아버지의 건강을 옆에서 일일이 챙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토요일도 일하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결혼하고 2년 만에 저에게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연히 축복이었죠. 첫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이라는 게 그때 어디 있었겠어요? 회사에서 통 크게 휴가를 준 게 2주일이었습니다. 저는 2주일 뒤에 복직을 하기엔 너무 난산이어서 힘들었었어요. 고민하다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병수발의 시작이었죠. 제가 집에서 아이만 돌보며 열심히 몸조리를 시작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남편이 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께서 폐가 많이 아프신데 어머니가 혼자 돌보시는 것도 무리다 싶어. 손주도 생겼겠다. 우리 부모님과 합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갑자기 아이를 낳은 지 10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합가를 한다고? 이렇게 통보를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 집안에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누구야? 나 아니야. 내가 돈을 벌어오는데 어디 여자가 말을 얹어? 당신이 싫다고 해서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조금 늦은 편인 거지. 남들은 신혼부터 합가를 해서 샀는데 우린 그래도 신혼은 즐겼잖아. 제가 싫다고 해서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댁은 당연히 합가에 찬성을 하셨죠. 거기다가 시댁집을 판 돈을 남편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말입니다. 일부러 이런 타이밍을 노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살던 집 전세 기간이 다 끝나가는 타이밍이었어요. 저희는 방이 3개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갔고 우리 부부방, 시부모님 방, 짐 두는 방 이렇게 두고 합가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방 3개인 다세대 주택이 꽤 비싼 편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더 생색을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시부모님의 병간호를 해야 했습니다. 저희 친정이요? 멀지 않은 같은 서울 아래 있었지만 명절 말고는 갈 수도 없어요. 시아버지께서 기침을 하실 때마다 가래를 뱉는 걸 어려워하셔서 등을 두들겨 드려야 했거든요. 폐에 문제가 생기면서 목 근육도 무리를 해서 늘어졌다나 뭐라나요. 의사 말이 다 맞는 거겠죠. 가래 뱉는 게 어려우시니 제가 일일이 챙겨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뭐 했냐고요? 그때는 며느리가 종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우리 손주 봐줄 테니까 너는 시애비 좀 잘 챙겨라. 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저 사람 가래 빼주려고 등을 아무리 쳐주려고 해도 아유, 이 힘이 빠져서 못하겠어. 어머님, 그래도 아이를 돌보는 게 더 힘에 부치지 않을까요? 아버님께서 매번 기침으로 힘들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 내가 돌본데도 애가 순해서 그런가 잠투 정도 없고 울음 끝도 짧아서 괜찮다. 그리고 나는 저 인간 꼴도 배기 싫어.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귀찮은 일을 다 떠맡기셨죠. 그 와중에 저 둘째도 가졌습니다. 그때부턴 진짜 힘들었어요. 입덧이 심했는데 밥은 전부 제가 차려야 했고 시어머니는 앉아서 꿈쩍도 안 하셨거든요. 거기다가 시키는 일은 어찌나 많은지요. 그나마 시아버지 폐가 안 좋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만 받으면 되니까요. 신장투석이라도 해야 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갈 뻔했지만 이건 3개월에 한 번씩 가면 됐거든요. 여보, 이번 시험도 합격 소식은 없는 거야? 벌써 결혼하고 몇 년째 시험 준비하면서 어째 좋은 소식이 한 번으로 없어. 아, 이게 그렇게 쉬운 시험이었으면 개나 소나 다 붙지 않았겠어? 아, 제발 그 바가지 좀 긁지 마. 내가 나가서 돈 벌면서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알아? 에이씨, 다른 여편 애들은 내조를 그렇게 잘한다던데 아이, 우리 여편 애는 바가지밖에 긁을 줄을 모르니? 남편은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네 어쩌네 했지만 공부를 잘하는 놈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결혼하고 5년 차에서야 알았네요. 남편은 시험은 핑계였고 그냥 공장에서 쭉 일을 했어요. 그나마 관리자 쪽 일이라서 월급은 섭섭치 않았다는 게 다행이었죠. 우리 친정은 그나마 팔았던 땅값이 괜찮았었기에 돈 문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됐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가끔 저를 볼 때마다 너무 일찍 시집 보냈다고 아쉬워하셨지만 남편은 수화를 몰라서 못 알아듣는 게 코미디였습니다. 여보, 수화를 좀 배워보면 어때? 옆에서 옆구리 쿡쿡 찌르지 말고 간단하게만 배워도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의 반을 알아들을 텐데. 아, 내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와중에 수화를 배우고 앉았어. 아, 됐어. 당신이 옆에서 잘 통역해주면 되는 일인데 내가 귀찮게 그걸 왜 배워. 그리고 내가 장모님을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쩌다가 한 번 보는 건데 그때 말 배운 마디 하겠다고 수화를 배우느라 시간을 낭비해.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그래? 당신 너무 섭섭하게 말을 한다. 아니, 나는 뭐 좋아서 아버님 병간하고 그러는 줄 알아? 서로 가족을 챙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당신은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의무감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병간호를 해야 하는 거야. 그건 당신 임무고 숙제라고. 남편은 말을 서운하게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아버지는 점점 폐병이 심해졌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 키우랴 병간호하랴 힘들었어요. 제 시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살면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저를 더 챙겨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말은 안 해도 너한테 참 고맙다. 병간호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걸 전적으로 해주고 있으니까 말이야. 근데요, 어머님, 뭐 병간호가 수고스러운 일이긴 해도 어머님께서 이렇게 피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이 돌보는 일이 번거로운 걸로 따지면 더하잖아요. 내가 어디 나 부끄러워서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긴 한데, 아이 사실 네 시아버지 말이다. 나랑 살면서 바람을 3번이나 피운 몹쓸 놈이야. 네? 아버님이요? 아이고, 저렇게 집에서 꼼짝도 안 하시는 아버님이 바람을 3번이나 피우셨다고요? 못 믿겠어요. 지금이야 저렇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다니까. 내가 우리 아들 위해서 이혼은 안 했지만 저 폐병 걸렸다고 했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병간호는 안 해주고 싶었어. 덕분에 고맙다. 미안하고. 저 같아도 솔직히 바람 피운 놈 병수발 들기 싫었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갔어요. 저도 남편 놈 죽이게 미울 때가 많았거든요. 애들 키우는데 도움도 안 줘. 시아버지 때문에 친정에도 못 가게 해. 얼마나 치사해요? 그리고 남편이 일요일에 쉬잖아요. 친정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고요. 저도 저희 엄마가 있으니까요. 여보, 이번 주 일요일에 나 친정 좀 다녀올게. 엄마가 이번에 김치 담갔는데 엄청 시원하고 좋대. 그걸 왜 당신이 직접 가지고 와? 장모님 보고 집 앞으로 배달 좀 해달라고 해봐. 아이고 참, 우리 엄마도 힘들지.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시부모님 때문에 잠깐 얼굴 보고 헤어져야 하잖아. 나도 엄마 밥 좀 먹고 쉬다 오게. 그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누가 돌봐? 밥은 누가 하고? 아주 죽창을 날려버리고 싶었지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우리 엄마 집 앞까지 오라고 말을 하는 게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 놈 지가 돈 벌어온다고 온갖 유세는 다 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지부진 사는 동안 저희 오빠는 출세를 했습니다. 대학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도 다니면서 말입니다. 저희 엄마는 마음도 한시름 놓으셨지요. 친정 생활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제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제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셨어요. 3년 차이로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너무 슬펐죠. 장례식장에 가니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우시더라고요. 수화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남편이 옆구리 쿡 찌르대요. 진짜 답답해 죽겠네. 야, 장모님 뭘 하시는 거냐? 아이씨, 이거 원 대화가 통해야 뭘? 그러길래 내가 간단한 수화는 좀 배우라고 했잖아. 당신 이제 시험도 안 보면서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수화 하나를 안 배워? 장모님 말은 좀 하시는 거 아니야? 차라리 말을 하시라 해라. 으이씨, 답답해 죽겠네. 죽겠어. 마음 같아서는 남편 놈 머리 빡빡 밀어서 정신 수양하라고 절에 보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가 46살이 되었을 때 우리 시아버지 폐병이 심각해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산소줄 꽂고 계셔야 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의사가 말을 하길 폐가 점점 굳어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호흡이 안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시아버지 당뇨도 있고 몸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서 이식수술 그런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었고요. 하지만 생명이라는 게 끈질기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꼬박 투병을 7년이나 하셨거든요. 그리고 정말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 우리 시어머니 속 후련하다 하셨어요. 하지만 뒤에서 몰래 우시는 거 제가 다 봤지요.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조용히 위로했지만 남편 놈은 손님들이랑 술 먹느라 바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자꾸 깜빡깜빡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민철이 어디 갔냐? 민철아, 나와서 이거 테레비 좀 틀어봐라. 민철이 어디 갔어? 어머님, 민철이 지금 자취하고 있잖아요. 자취 시작한 지 얼마나 지났는데 갑자기 민철이를 찾으세요? 아이고, 맞다. 민철이가 자취 시작했구나. 내가 그걸 까먹었네. 요즘 이렇게 깜빡깜빡한다니까. 어머님, 저 혹시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나이도 있으시고 요즘 워낙 흔하게 일어나는 증상이기도 하니까요. 시어머니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셨고 저는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노발대발하더라고요. 아니,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왜? 우리 엄마를 왜 치매 취급하고 그래? 우리 엄마 정정하고 건강한 사람이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똑똑한데? 치매? 얼어 죽을 소리 하고 있네. 나이가 들면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리고 치매라고 확정도 아니고 검사 한번 해보자는 건데 왜 그래? 그거 검사 한번 하려면 피도 뽑고 뭐 엑스레이도 찍어보자 그러고 돈 100만 원 그냥 나와. 알아? 아니 어머님 건강관리 할 겸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100만 원 가지고 왜 그래? 어머님 위해서 그 정도 돈도 못 쓰는 거야? 아니 당신 효자 아들인 척 하더니 너무한 거 아니야? 뭐라고? 여태 돈을 벌어다 준 게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너 돈 있으면 네 돈으로 해드려라. 우리 엄마가 아주 좋아하시겠네. 며느리가 건강검진도 해줬다고 말이야. 나야말로 생활비 받아서 빠듯하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돈 100만 원이 어디서 나와서 어머님 그런 검사를 받게 해드려. 당신이야말로 저금하는 돈 있잖아. 내가 모를 줄 알고. 그거는 나중에 다 따로 쓸 일이 생길 때 쓸 돈이지. 나는 몰라. 우리 엄마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라서 절대 치매 같은 거 걸릴 일 없으니까 당신 조바심에 비싼 돈 쓸 생각 하지 마. 남편은 검사비 비싸다고 난리를 쳤죠. 결국 보건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선 보건소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초기 치매였어요. 결과를 받고 저도 충격을 받았지만 시어머니께서도 큰 충격을 받으셨죠. 여보, 이거 검사 좀 봐봐. 초기 치매래. 내가 뭐라고 그랬어. 어머님이 과거에는 총명하셨고 똑똑하셨고 그런 거랑 치매는 다른 거라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너 알아서 해. 여태까지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뭐 했었어? 돈도 안 모아놓고 여자가 현명해야 집안이 부자가 되는 거라고 하던데. 아이고, 당신이 나한테 뭐 몇백을 줬어, 몇천을 줬어. 왜 말을 그렇게 하고 그래? 나는 당신이 준 생활비 아끼고 아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그래서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으니 나한테 엄마 병원비까지 내놔라 이거야. 나한테 그럴 돈은 있을 것 같고 생활비도 다 퍼줬더니 어디서 큰 소리야. 당신이랑 나만 먹고 산 거 아니야. 우리 아들 둘에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살았어. 당신이 주는 고작 그 생활비로 어디서 내 탓을 하고 그래?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시아버지 병원비까지도 생활비에서 감당을 해야 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노력도 모르고 남편이 무작정 큰 소리를 치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물론 시아버지도 그렇고 보험이라는 게 있어서 돌려받은 돈도 많지만 그래도 들어간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고 왜 큰 소리들이야. 애미야 그 걱정하지 말아라. 네 시아버지가 나한테 남기고 간 보험금이 있으니까 그걸로 요양원에 들어가면 된다. 그러니까 괜찮다. 맞네. 엄마 꽁꽁 싸둔 돈이 있었잖아. 그거 나 줘. 어차피 우리가 모시고 살 건데 그 돈이 왜 필요해. 엄마가 들고 있다가 엄한 데 날리면 안 되니까 저한테 맡기세요. 내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아무리 치매 조기라고 해도 미쳤다고 그 돈을 너한테 주냐. 절대 안 준다.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그 돈으로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요즘 요양원 시설 좋아서 하나하나 다 살펴봐 준다고 하잖아요. 제가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 이야기를 하자 남편이 저에게 버럭하는 게 아니겠어요? 거의 뭐 손만 안 올라갔지 말로 뺨을 때리는 것처럼 역정을 내더라고요. 우리 엄마를 왜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그래? 그 돈이 얼만데? 여태 내 돈으로 밥 잘 먹고 살았으면 그 정도 효심은 네가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너한테 그만큼의 외식주를 줬고 너는 그에 보답하는 결과를 내야지. 안 그러면 내가 억울하지 않겠어. 뭐라고? 아이 여보,
내가 그동안 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래? 나도 잘했어. 어머님이 다 알아. 다 알긴 뭘 다 알아. 겉으로는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 네가 모시기 번거롭고 짜증나니까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그러는 거잖아. 현실적으로 치매 노인을 어떻게 집에 모시고 살아. 사고나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고. 아예 어머님도 편안하게 전문 시설에서 지내시면 좋지 뭘 그래? 그 시끄러. 어디 편안한 일하면서 내 돈만 펑펑 쓰려고? 절대 그렇게 못해. 엄마, 그 돈 놔줘. 엄마는 그냥 며느리 수발 받으면서 사세요. 남편은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한 뒤로 요양원에 요자만 나와도 성질을 버럭 부렸죠. 제가 그렇게 몇 년을 모시고 살았게요. 무려 11년이었습니다. 11년. 제 나이 49살에 치매 판정 받으시고 11년을 모셨다고요. 그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치매는 점점 심해지고 시어머니는 매번 밥상을 발로 차며 반찬 투정을 하셨어요. 아유 여보, 이제는 정말 힘들어서 그래. 어머님 매번 밥상을 발로 차. 반찬 해달라는 거 해드려도 그런다고. 더 이상은 못하겠어. 요양원 돈이 얼만 줄 알아? 한두 푼이 아니라고. 아이 너 돈 있어? 너 돈 있으면 그렇게 해. 요즘 정부 지원도 나와서 싸대. 치매 전문 시설에 보내드리는 게 맞다니까. 지금 밥상 2번 차리기 싫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양심 있게 살아. 여태 구질구질한 너 데리고 살아준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우리 엄마를 요양원에 모셔. 그럼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살자고? 대소변도 못 가리셔서 내가 매번 씻겨드려야 하는데 나도 지쳐. 나 낮잠도 못 자. 어머님이 밖에 나가실까봐 사고라도 날까봐 낮잠도 못 잔다고. 그러면 밤에 자 밤에. 왜 낮에 잔다고 그래? 그리고 딱 보니까 우리 엄마 얼마 못 살아. 얼마나 더 같이 살겠다고 이제 와서 돈 아깝게 요양원에 보내. 그 돈을 아껴서 우리 노후에 쓰지. 그 와중에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치매인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나갈 수가 없어서 정말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저랑 손을 끈으로 묶어서 같이 택시를 타고 장례식장에 갔죠. 제가 시어머니 모시고 온 걸 보고 우리 엄마 말도 못하고 가슴으로 우시더라고요. 저도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서 슬펐습니다. 뒤늦게 온 남편이 저랑 시어머니가 끈으로 묶여 있는 걸 보고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지금 본인 엄마를 개 취급하는 거냐고요. 저는 따질 힘도 없었어요. 그렇게 친정아버지 먼저 보내드리고 저희 친정엄마 농아인으로 혼자 살게 되었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 때문에 모시고 살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우리 시어머니 시름시름 앓다가 1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남편 놈이 아주 큰 소리를 치대요. 제가 그 꼴을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그냥 마음 같아서는 엉덩이를 발로 뻥 차고 싶었습니다. 내가 말이야. 효심이 대단한 놈 아니냐. 우리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요양원에 한 번을 안 집어넣었다니까. 내가 모시고 살았어 내가. 와 진짜 대단하다. 치매 노인 거 모시고 살기 빡세다고 하던데 그 대단한 일을 해내는 놈이 여기 있구먼. 아이고 그 말은 바로 해야지. 네가 모셨냐? 재수씨가 고생을 했겠지. 안 그래요 재수씨? 저 옆에 내가 무슨 고생을 해. 내가 명수발 다 들었다니까. 저 옆에 내는 허구날 요양원 보내자는 말밖에 안 했다고. 남편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에 간 우리 시어머니는 알아주시겠지 싶었지요. 모든 장례가 끝이 나고 나니까 이제는 홀로 남은 우리 엄마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듣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햄버거 하나 사 먹으러 가도 전부 기계화되어 있잖아요. 휴대폰도 문자 메시지밖에 사용 못 하시는데 나이 먹어서 사건 사고라도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정도 말을 할 자격은 된다 생각해서 남편에게 우리 친정엄마 모시고 살자고 했습니다. 나 이 정도는 당당하게 요구해도 된다고 봐.
나 시집 올 때 아버님 아프다는 이야기도 못 듣고 왔어. 시집 오자마자 폐병 걸린 아버님 돌봤어. 치매 걸린 어머님까지 무려 38년이야. 시부모님 그만큼 병수발 드느라 친정 못 챙겼으면 지금 와서는 나도 당당하게 요구해도 되잖아. 아이고 뭘 잘했다고 당당하게 요구를 해. 요즘 시대 사람들이나 가족이 남 같지. 우리 시대는 당연한 일 아니었어. 환갑에 윤당에서 맨몸으로 쫓겨나봐야 정신 차리지. 뭐라고? 환갑에 이혼당하고 싶냐고? 아이 그래 나 환갑이네. 나는 있잖아. 여태까지 바쁘게 사느라 내가 환갑인 것도 까먹었다. 까먹고 살았어. 병수발 드느라. 근데 말을 그렇게 해?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집에서 여태까지 먹고 자고 쉬게 해줬으면 됐지. 당신이 할 일이 그거였는데 할 일 다 한 사람에게 무슨 칭찬을 더 바라. 적어도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잘 알았어. 아이 뭐 어쩔 건데 이제 와서 맨몸으로 이혼당하면 당신 손해야. 뭐 잘한 게 있다고 큰 소리야 큰 소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 가지고.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온 몸이 열받아서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거기서 고맙다는 말이라도 했으면 제가 더 상냥하게 말을 했을 겁니다. 우리 엄마 이제라도 모시고 살고 싶다고요. 농아인 우리 엄마 혼자 어떻게 살겠냐고요. 오빠도 지방에서 일하느라 바쁜데 제가 여태 병수발 든 노고를 이해해 준다면 남편도 당연히 오케이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참고 사는 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에 남편 놈의 뒤통수를 후려 갈겨줘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집값게 늙어서 저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말년이 편하다고 하는데 지 자존심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저한테 마지막까지 저렇게 바득바득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지요. 저는 결국 자식들에게도 연락을 해서 일을 치를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씩씩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아들들도 제가 엄청나게 화가 났다고 생각이 들었던 건지 저에게 어차피 말년 인생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고 하대요. 든든하긴 했죠. 제가 뒷배도 없이 막무가내로 일을 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친정에 가서 냅다 짐을 쌌습니다. 엄마는 당황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수화로 왜 그러냐고 계속 말을 걸었지만 저는 무시하고 짐을 쌌어요. 대충 전부 싼 다음에 엄마 보고 가자고 말을 하니 엄마도 혼자 지내는 게 무섭고 외로웠던 건지 제 말에 별 대꾸 없이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집으로 가서 짐을 풀었습니다. 제 인생 후회나 오점 따위는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잘 효도하다가 보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엄마는 제 표정에서 남편 놈이랑 상의가 안 된 이야기라는 것을 눈치채셨나 봅니다. 우리 엄마 말을 하지 못하시니 눈치가 엄청나게 빠르셨거든요. 엄마 왜 그렇게 눈치를 보고 그래? 엄마가 어디 못 올 곳 왔어? 엄마는 충분히 올 수 있는데 온 거야. 앞으로는 내가 엄마 모시고 살 거야. 이제 나한테는 엄마밖에 없는데 당연히 그래야지. 아니, 그래도 우리 사위랑은 이야기가 된 거야. 수아도 할 줄 몰라서 나랑 의사소통하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같이 살면 부딪힐 일이 많지 않겠어. 아이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수화 배우라고 하루 이틀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지가 안 배워놓고서는 왜 나한테 그러겠어. 아, 지 잘못이야 엄마. 엄마는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그렇지. 우리 딸이 어디 가서 남편이랑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으니까. 아이고 엄마 그런 건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돼. 나 여태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도 충분한 나이야. 엄마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엄마한테 마음 편안하게 있으시라 했죠.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 놈이 퇴근을 하고 왔더군요. 신발장 앞에 놓인 짐부터 우리 엄마의 신발이 떡하니 놓여 있는 걸 보더니
현관 입구에서부터 한숨을 푹푹 내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럴 땐 정말 우리 엄마가 그런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놈 우리 엄마한테 인사 한마디 없이 저에게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미친 거 아니야? 이제 와서 나한테 시위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아니 내가 장모님 모시고 살 거면 이혼 생각하라고 했지. 어디 나한테 말도 없이 장모님을 모시고 들어와. 내가 우리 집에서 내 엄마 모시고 살겠다는데 무슨 문제 있어? 당신도 시부모님이랑 합가할 때 일방적으로 통보했잖아. 그거랑 이거랑 같아? 솔직한 말로다가 너네 엄마가 우리 집 살림에 도움 준 게 뭐가 있냐? 뭐 반찬 준 거, 명절에 용돈 준 거, 그거 말고 뭐가 있어? 그러는 시부모님은 뭐 해주셨는데 집 한 돈으로 그 큰 집 사게 해주신 거? 그러면 뭐해? 병원비로 여태 날려먹은 돈이 얼만데 내 수고비는 안 줘? 소고비? 아주 그냥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어. 집에서 노체내 냄새 나게 뭐 하는 짓이야. 겨우겨우 부모님 두 분 다 보내드리고 집에 나는 이 신내 좀 빠지나 싶더니 어떡이나 이 집에서 나는 노인 냄새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더 나게 생겼네. 말 조심 안 해? 우리 엄마 입 모양만 봐도 말 다 알아듣거든. 엄마 안 보이게 입이라도 가리고 말을 하든가. 수화만 알아들으시는 게 아니야. 하나 참 별걸 다 할 줄 아시네. 아무튼 너네 엄마 귀머거리잖아. 내가 말 빠르게 하면 못 알아듣지 않겠어? 뭐라 그랬어? 우리 엄마 귀머거리라고? 너 지금 장모님한테 그딴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어? 귀머거리라니. 어디서 그런 단어를 써?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 나 말도 안 통하는 인간이랑 살기 싫다고. 제발 나가라고. 내 집에서 나가. 너도 나가. 그냥 이혼해. 이혼. 골라. 나는 답답해서 못 사니까. 말도 안 통하는 게 어떻게 살아. 내가 장모님이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해봐야 못 알아듣잖아. 가서 툭툭 져야 하잖아. 내가 수십 년을 수화 배우라고 했어. 그때마다 고집 부리면서 안 배운 건 당신이야. 당신이 그런 선택해놓고 이제 와서 답답해. 그럼 지금이라도 배워. 내가 그걸 왜 배워? 따로 살면 그만인데 내가 그걸 왜 배우냐고. 됐어. 알아서 골라. 여기서 살 건지 장모님 따라 나갈 건지. 나는 우리 엄마 모시고 여기서 살 거야. 당신이 말한 해답지에 내가 고를 정답은 없어. 알겠어? 나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어. 하늘에 계신 시부모님도 내 편 들어주실 거라고. 참 이미 죽은 사람이 무슨 편을 들어준다고 그래. 야, 장모님 모시고 살 거면 너 혼자 모시고 살아. 나 진심이야. 이혼하자고.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혼을 하겠냐만 말이다. 그 나이 환갑에 취직이나 되겠냐? 나는 퇴직금도 이제 빵빵하게 나올 텐데 그래서라도 이혼하면 안 되지 않겠어? 나는 돈이 있고 너는 돈이 없잖아. 너 돈 있어? 남편은 아주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 돈이 있으면 이혼하라고 하더라고요. 돈 없는 자의 슬픔이지 않겠냐며 저보고 돈이 없으면 납작 엎드리라는 식이더라고요. 우리 남편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65살까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2년 전에 진즉에 관둬야 했는데 공장 내부 사정을 남편만큼 아는 사람도 없어서 2년을 더 채우고 일을 그만두기로 했었죠. 남편도 일을 더 할 수 있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을 더 했던 거고요. 남편이 돈돈거리면서 갑질을 해대는데 저는 황당하더라고요. 막말로 여태까지 옥체 보존하고 일만 할 수 있었던 게 누구의 내조 덕분인가요? 제가 안팎으로 신경 쓸 일 없게 했으니까 제 덕 아니겠어요? 지금 돈 가지고 치사하게 이럴 거야? 나도 돈 벌 수 있었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일도 못하고 살았는데. 그러길래 누가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병소 말만 들으면서 살을 했냐? 요즘은 여자도 다 일하는 시대야. 집에서 놀고 먹는 시대가 아니라고. 우리 며느리들 봐라. 각자 직장 다니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잖아. 당신이랑은 다른 삶이라고. 당신도 그것 좀 미리미리 좀 챙기지 그랬어. 에휴.
제 노력에 대한 반발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정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서 자존심 상하게 울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꿋꿋하게 온몸에 힘을 주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듯 이야기를 하더군요. 돈 없는 자의 서러움이다. 알겠냐? 아, 됐고 빨리 장모님이나 돌려보내.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일찍 택시 태워 보내드려라. 싫어. 그렇게는 못하겠고 나는 우리 엄마랑 살 거니까 너를 버려야겠다. 아, 그래. 이혼하자. 아, 네가 뭔 돈이 있어서 다 늙은 니네 엄마랑 둘이 살겠다는 거야? 어? 왜 애들한테 민폐나 끼치려고? 무슨 돈이 있기는? 아유, 나 돈 있어. 어머님이 보험금 남겨주시고 가신 거 당신은 몰랐겠구나. 나 그거 돈 받을 거야. 나한테 주신다고 했거든. 그러자 남편이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이 놀란 얼굴을 하더라고요. 아마 보험금 문제까지는 생각 못했을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지나기도 했고 남편도 이제서야 시어머니의 재산들을 차근차근 정리해가고 있는 입장이었으니까 보험금 문제는 조금 나중에 생각하려고 했겠죠. 그거야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 급할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돈을 제가 받기로 했다는 것은 남편이 전혀 몰랐던 이야기였겠지요. 남편 놈 아주 황당하다는 얼굴을 하더라고요. 아이, 잠깐만. 그게 뭔 소리야? 우리 엄마 보험금을 왜 네가 가져? 얘가 진짜 미쳤나? 그 돈을 왜 아들이 아닌 며느리인 네가 탐을 내냐고.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누가 탐을 냈다고 그래? 그 돈 어머님께서 나 주시겠다고 한 돈이야. 내가 탐을 낸 게 아니라 내 몫이라고. 탐은 네가 내는 거고. 알겠냐? 어머님이 나 줬으니까 내 돈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라. 아니, 엄마가 그걸 왜 아들인 날 안 주고 며느리인 너를 줘? 왜겠어? 관심도 없는 아들놈보다 평생 시아버지 수발 들고 치매 노인인 시어머님 생각하는 게 며느리밖에 없으니까 며느리 주는 거지. 너 주순 거지? 아이고, 말도 안 되잖아. 치매 노인네 꼬셔서 돈 받을 사람 너로 꼬드긴 거지? 이거는 무효야. 당연히 아들인 내가 받아야지. 그걸 왜 네가 탐을 내? 이런 염치 없는 년? 염치는 평생 수발 한 번 안 들고 돈만 꿀꺽하려고 했던 너한테 어울리는 말 아니냐? 너 이거 내가 그냥은 못 넘어가. 치매 환자 꼬셔서 돈 뜯어가던 거라고 소송이라도 걸 거야. 당연히 아들인 내가 받아야지. 무효라고 무효. 보험사에 내일 당장 전화할 거야. 해봐라. 어머님이 나한테 주신다고 한 게 너한테 넘어가나. 이미 지정까지 다 해둔 건데. 네가 치매 노인네 조정에서 사인시키게 한 거잖아. 너 그거 알지? 치매 환자는 유언도 의사 없이 남길 경우에 무효야, 무효. 내가 소송하면 끝이라고. 아이고 참나. 이제는 내가 비웃어 줄 차례인 것 같네. 그거 받는 사람 어머님이 직접 바꾸신 거야. 어머님 치매 초기일 때 벌써 10수년 전의 일이라고. 병원장이 있는 앞에서 동영상 촬영까지 해서 바꾼 거라 법적으로 절대로 문제없는 일이라고. 보험회사까지 직접 가서 바꾸셨는데. 참, 우리 엄마가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너 맞네. 네가 꼬드긴 거네. 우리 엄마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를 버리고 그랬을 리가 없어. 그 영상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아들 같이 보험사로 가. 그러면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 보험사에서도 일부러 영상 남겨놓자고 하더라. 네가 이럴까 봐 미리 그러셨나 보다. 남편은 말도 안 된다며 머리를 싸매더니만 밖에 나가서 담배를 줄줄이 피우더라고요. 저는 엄마랑 옆에 붙어서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여전히 믿을 수가 없다면서 씩씩거리는 남편놈과 함께 보험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거리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놈은 불안한지 손톱까지 뜯더라고요. 보험사에서는 알만하다는 듯이 남편 앞에서 보란 듯이 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15년 전 나름 정정하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모니터에 나오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분명히 아들놈이 노발대발 할 거요.
지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내 돈까지 탐을래. 내 보험금 전부를 며느리에게 주겠어. 며느리 아니면 절대로 안 줘. 정말 수혜자분이 며느님으로 변경하신다는 거죠? 2번 말해서 뭐해. 평생 우리 남편 병간하느라 인생 다 쏟은 게 며느리야. 거기다가 나 치면대도 옆에서 퍼즐 맞춰주고 책 읽자고 하고 글씨 연습시키는 것도 우리 며느리야. 이 보험금 주고 싶어. 받을 자격이 있어 우리 며느리는. 남편은 영상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효라고 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이 부분까지도 예상을 했나 보더라고요. 이미 지급 심사도 다 끝이 났고요. 보험 가입자분께서 원하신 사항이고 지정까지 똑바로 하셨어요. 병원 측에서도 인지 능력에 문제 없다고 한 시점이고요. 이변 없이 며느님이 받으시게 될 겁니다. 남편은 만견자실한 얼굴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보험금이 들어왔고 저는 보란듯이 돈 받자마자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정말 혼자가 될 것이 불안했나 보더라고요.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저를 말려보라고 했지만 자식들도 자업자득 아니겠냐고 했다네요. 정말 이혼하고 가게? 어디를 갈 건데? 아니 지금 이혼한 게 말이나 돼? 황혼 이혼 모르냐? 나 앞으로는 우리 엄마 모시고 알콩달콩 살란다. 여행도 다니고 잘 살아보련다. 야야, 보험금 받아봐야 그거 얼마나 된다고. 한 5천 되냐? 그 돈 진짜 금방 쓴다니까. 너 나중에 후회한다. 저는 비웃음을 날렸죠. 여기서 반전인 건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 보험금 받았던 돈 있잖아요. 요양원 갈 거라고 남편에게는 한 푼도 안 주셨던 그 돈이요. 결국 요양원도 못 갈 판이니까 그 돈까지 보험사에 신탁으로 맡겨놓고 제가 전부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아주 약 올리듯이 말을 하니까 무릎까지 꿇고 빌더라고요. 이제 와서 쪽팔리게 왜 이래? 당당하게 돈 있냐고 이혼하자고 할 땐 언제고. 됐어. 이미 배 떠났어. 내가 경솔했다. 이렇게 이혼하는 법이 어딨어. 우리가 살부대끼고 산 세월이 있는데 돈 나누자. 나눠서 장모님도 드리고 하자. 내가 미쳤니? 그 돈이 다 얼만데. 절대로 못 나누지. 남편 일을 바득바득 깔더니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선 멍청한 짓 했더라고요. 남편이 안 했으면 제가 하려고 했던 재산 분할 신청이었습니다. 왜 멍청이냐고요? 보험금은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남편의 명의로 된 대부분의 재산을 분할하게 된 거죠. 법원에서는 여태까지의 저의 가정 기여도를 전부 인정해 주었고 남편의 재산 40%를 똑 떼다 주었습니다. 판결이 떨어지기 무섭게 울고불고 떼를 쓰며 돈 못 준다고 했던 남편은 법정에서 끌려나가게 되었고 저에게도 돈을 나눠주게 되었죠. 어쩌겠어요? 법원이 그렇게 하라는데 자식들은 남편에게 마음을 곱게 쓰지 않은 죄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식들에게도 화를 냈다네요. 절에서 말년 어떻게 버틸지요. 저는 이혼했으니 상관없겠죠. 앞으로 저는 저희 엄마를 위해서 효도하며 살랍니다. 제 인생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우리 엄마 잘 모실 수 있게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